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빡빡해서 잘 안 쥐어지는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빡빡해서 잘 안 지어지시죠? 끝까지 주먹 안 지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질병이 아니고 몇 가지 질병이 비슷하게 이런 증상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손가락 관절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탄발지라고 하는 질병이고요. 맨 마지막이 사실은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도 아침에 손이 많이 붓고 불편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다 각기 다르긴 한데요. 사실은 손가락 관절염이 방치가 되면 점점 더 많이 빡빡해지고요. 아침에 쥐기 힘든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낮에 손을 쓰는 모든 동작에서 통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손 사용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쓰는데 모든 순간에 통증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탄발지 같은 경우도 동작, 물건을 잡는다든지 할 때 통증도 있지만 손가락이 굽혀져 가지고 펴지지 않는 바람에 이 사실 반대쪽으로 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도 일단 손 저림도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이 손바닥 자체가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적어집니다. 그래서 쓰임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굉장히 불편감을 겪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경우, 손이 저린 경우는 각각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하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질환 중에 사실은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것을 탄발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손가락이 부드럽게 굽혀지는 게 아니고 뻑뻑하게 딸깍거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딸깍딸깍 소리만 납니다. 하지만 이게 심화되면 꽉 굽어진 상태에서 안 펴져요. 그래서 반대쪽 손가락으로 펴주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손저림 같은 경우는 탄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손저림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손저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끝이 저리고 혹은 감각이 둔하고 이런 증상들을 겪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금방 괜찮아지기도 해서 병원을 안 가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모든 질병은요 처음에는 간헐로 발생을 합니다. 즉 처음부터 막 절여서 죽겠어 내가 처음부터 막 이게 딸깍거려서 죽겠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어떤 날은 그렇고 어떤 날은 안 그래요. 근데 그 시초가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손의 질환들은 그 시초가 대부분 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침에 빡빡합니다. 그리고 붓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간헐적으로 내가 증상이 있다 없다 한다고 해서 이거를 방치하시게 되면 이게 결국은 고착화되고 매일매일 아프고 붓고 통증이 생기게 되니까 초기에 잘 관리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부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런 질환을 겪나요? 주부분들이 사실은 많지만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이 손을 쓰는데 주부들만 많이 쓰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은 이제 그 마우스라든지 혹은 타이핑을 하는데도 손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절반. 환자분들이 집에서 이게 손가락 관절염인지 아닌지 구분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침에 손이 붓고 빡빡하니까 이거 무슨 질환인가? 근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나 되는 게 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사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의해서 손저림이 생기는 거는요. 티넬 사인이라고 해서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손이 저리신 분들 있잖아요. 손가락 두 개로요. 이 손끝에, 손목 끝에 이 부위를 통통통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에 의해서 내가 손이 저리다면 이 통통통 치는 티넬 사인에 의해서 손끝으로 쩌렁쩌렁 저림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내가 이 아침에 붓고 빡빡한 게 손목 터널이었구나 하시는 거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것만 해도 사실은 탄발지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탄발지 같은 경우는요 A1 활차라고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손마디가 손가락이 시작되는 부위 여기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마디 있죠? 이 마디를 눌렀더니 유독 더 아파. 멀쩡한 곳보다 훨씬 더 아프고 그 손가락이 유독 딸깍거린다 라고 하면 이거는 탄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손가락 관절염에 의해서 손이 빡빡한가? 이 두 개 다 아니야. 티넬 사인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딸깍 소리도 없다 라고 하시면 손끝을 보시면요 이게 손이 변형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는 이 손끝이 약간 이렇게 굽어요. 혹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변형이 되어서 이 손끝을 만져도 끝 부위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퇴행성 관절이라고 할 수 있죠. 세 가지를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 말고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관리나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자, 일단 세 가지 모두에 쓸 수 있는 통합적인 스트레칭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세 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손이 빡빡하고 부으신다면
제일 먼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을요, 굽히는데 끝 부위부터 굽히는 겁니다. 끝 지절, 두 번째 지절, 세 번째 지절 해서 끝으로 쫙 굽혀가지고 주먹을 꽉 말아주는 겁니다. 쫙 말아쥐어서 끝까지 쥐었다가 하나 둘 펴주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펴서 끝까지 또 쫙 펴주는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손가락 끝에서부터 두 번째 지절, 세 번째 지절, 네 번째 지절 꾹 말아줘서 주먹 한번 쥐었다가요. 하나, 둘, 셋, 센 다음에 다시 펴주는 거예요.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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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요거는 세 가지 질환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쥐었다, 폈다. 그냥 엉성하게 쥐는 게 아니고요. 지절별로 전부 다 이 가동각도를 써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각 질환별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탄발찌가 있으신 분들, 딸깍딸깍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손가락을 뒤쪽으로 끝까지 쭉 쳐주는 운동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 손가락, 제가 이제 여기 누르면 아프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절에 관련된 이 손바닥 쪽을요, 꼭꼭 눌러서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 번째 손가락이 딸깍거린다. 그럼 세 번째 이 손가락을 따라 내려오시면 요렇게 인대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길게 인대가 있거든요. 여기를 꼭꼭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요게 탄발찌의 가장 좋은 손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요, 손이 저리죠.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손에 보시면요, 여기에 인대가 두 개 보이실 거예요. 공 쥐듯이, 빈 공을 쥐듯이 이런 동작을 하시면 인대가 보이실 텐데, 이 엄지손가락 쪽에 이 인대가 있거든요. 여기 인대, 요 인대를 따라 내려와서 손 안에, 요 팔뚝 안에 이 인대를 따라 내려오면 근육이 하나 만져지거든요. 여기를 만져보시면 유독 반대쪽보다 꽤 많이 아프실 거예요. 손 저리신 분들. 그래서 요 인대에 딸려있는 이 근육을 꽉꽉 마사지 해주시면 아침에 손 저린 게 훨씬 덜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 손등에 있는 이 모든 근육들이 긴장이 되면, 바짝 오그라들어서, 많이 써서 바짝 오그라들면 손가락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우리 관절염이라고 하면 다들 이 관절에 생기는 염증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염증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팔을 많이 써서 이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염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근육인 이 팔 위에 있는 이 근육을 꼭꼭 마사지 해주시거나, 아니면 손을 요렇게 당겨서 이 근육들을 마사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숨 천천히 들이마신 다음에 내쉬면서 하나, 둘, 셋 정도 하시면 여기가 팽팽하게 스트레칭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손가락 관절염을 예방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부위별 통증에 대한 스트레칭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파라핀이나 따뜻한 물이 손가락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요즘 파라핀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혹은 따뜻한 물,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 손가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염증,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의 혈액이 사실은 해답이에요. 혈액 속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염증을 없애주고, 그리고 힐링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손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나 이런 문제 물질들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특히 아침마다 세면대 따뜻하게 물에 조물조물 해주시는 거, 파라핀 따로 구매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집에서 그냥 세면대 하시면 됩니다. 꼭 병원에 오셔야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자, 수부질환들은 처음에는 증상이 매일매일 아프거나 매일매일 붓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간헐적으로 어느 날은 붓고 어느 날은 안 붓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칭이나 관리요법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셀프 관리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증상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꼭 어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가장 흔한 원인을 하나만 꼽자면 뭐라고 보시나요?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요, 라운드 숄더입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올리면요,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 똑같은 상태지만 제가 목을 앞으로 빼서 숄더를 라운드 시키면 이것도 안 올라가요. 왜냐면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숄더가 라운드 되게 되면 원래 위치에서 어깨 위치가 벗어나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 어깨 사이에, 이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얘가 올라갈 때 찝히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깨가 이렇게 찝히게 되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면 손상이 일어나고, 손상이 일어나면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 각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게 되죠. 결국은 어깨 통증의 가장 큰 요소는 뭐냐? 목이 전면으로 나오는 일자목, 그리고 그로 인한 라운드 숄더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고쳐나가야 하는 건가요? 네, 어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야간에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통증이 있다면 사실은 어깨 주변에 찝혀 있는 신경, 이 신경들을 근육이 찝는 거기 때문에 해당 근육을 잘 치료해서 야간 통을 없애주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목 부위, 이런 부위들을 잘 치료를 해서 이 어깨가 라운드 숄더된 부분이 궁극적으로 풀려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부터 고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고치나요? 자, 제가 라운드 숄더라고 했잖아요. 어깨가 전면으로 이렇게 말린 겁니다. 그래서 찝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의 간격을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쌍따봉 운동입니다. 쌍따봉 운동은 뭐냐면 손 앞으로 내보세요. 쌍따봉. 이 상태에서는요, 왜 엄지손가락을 펴냐면 우리 방향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방향, 엄지손가락의 방향을요, 뒤로 젖히면 됩니다. 요게 라운드 숄더를 풀 수 있는 마법의 운동인데요. 이 손가락을 옆면으로 벌리면서 젖혀주시면 이 손가락 방향에 따라서 팔이 열리면서 라운드 숄더가 개선이 되죠. 이 상태에서 고개를 앞으로 뺀 상태에서 쌍따봉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개를 뒤로 살짝 밀어서 일자목 자체도 좀 완화를 시키고 요렇게 젖혀주시면 전면에 있는 이 가슴 근육도 스트레칭이 되고요. 이 어깨 찝혀있는 라운드 숄더도 펴지면서 이 어깨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팔 올릴 때만 아프다가 나중엔 각도 제한이 생기고 밤에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깨 통증은 보통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자, 어깨 아플 때요, 제일 많은 게 뭐냐? 어깨 앞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창문 닫을 때 보면 어깨 앞에 아프죠. 사실 어깨 앞에만 아플 때는요, 팔이 웬만해서 제한 없이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옆에도 아프고 뒤도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팔의 각도가 제한이 되고, 팔 각도가 제한이 되고 나면요, 어깨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야간통도 일으켜요. 그래서 어깨의 통증은 맨 처음에 뒤에서 물건을 꺼낸다든지 창문을 닫을 때 어깨 앞에가 아프다,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옆에도 아프고 뒤도 아프다, 그러면 팔 한번 올려보세요. 다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나면 밤에 자다가 이쪽으로 돌아 누워서 눌리게 되면 깨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낮에도 아파서 자꾸 손으로 주무르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점차 통증의 위치가 변해가고 통증의 강도가 강해지고 통증의 지속되는 시간대가 밤에서 낮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어깨가 아프면 주변 근육이 바싹 굳는다는 느낌인데 이유가 뭔가요? 네, 어깨 주변의 근육이 굳는 거는요, 우리 몸이 하는 보상의 힘입니다. 때로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기계들은요, 전체적인 기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분을 손상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깨에 라운드 숄더 때문에 간격이 좁아지면 얘들이 움직이면 자꾸 부딪혀서 더 큰 손상을 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더 큰 손상을 막기 위해서 어깨 주변의 근육들이 바짝 굳어서 각도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각도가 제한이 되면서 여기 빨리 치료를 해야 돼, 이 어깨가 고장이 났으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신호를 통증으로 보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밤에까지 그 신호를 지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 방법도 사실은 역순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 굳은 어깨 주변에 이 근육들을 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찝혀있는 이 관절 간격을 펴기 위해서 라운드 숄더를 풀어줘야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끌 수가 있는 것이죠. 진통대로 끄지 마시고요. 어깨 통증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있을까요? 어깨가 한번 아파보신 분이라면 제 말을 잘 이해하실 텐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각도가 다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되는 동작이 훨씬 많죠. 그런데 어느 순간 드라이를 하려고 팔을 들었더니 팔이 아파요. 이상하네. 끝까지 들어보니까 잘 안 돼. 뒤쪽으로는 잘 안 되는데 앞에는 그래도 각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옆으로 뭔가를 들어서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뭔가를 드는 것까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라고 하는 기관은 사실은 몸에 있는 관절들 중에서 고장이 나면 각도 제한을 가장 많이 겪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50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는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각도가 줄어들면서 이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처음에 전면에 아플 때, 그때가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추후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한번 어깨가 완전하게 각도 제한이 생기면 이게 완전히 풀리는 데는, 자연적으로 풀리는 데는 사실은 1년에서 2년 가까이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깨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 부분의 각도 제한은 사실 다른 부분의 통증들을 다 연관해서 끌고 들어옵니다. 때문에 초기에 잘 치료해 주시는 거, 각도 제한이 생기기 전에 치료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 오기 전에 내 어깨가 진짜 고장난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팔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어깨에 각도 제한이 오신 분들은요, 뭐냐면
팔을 위로 평소에 들어 올릴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십견이 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 팔을 들었는데 내가 팔이 귀까지 안 간다? 그리고 이 앞에까지 가서 팔이 이렇게 손은 끝까지 가 있지만 팔꿈치가 굽어져서 끝까지 간다? 라고 하시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각도가 제한이 오는 곳은 뭐냐면 뒤로 젖히는 동작이에요. 요렇게 주먹을 뒤로 젖히는 동작. 요렇게 젖혔더니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다. 왼쪽은 잘 넘어가는데 오른쪽은 덜 넘어가거나 이 전면이나 후면에 통증이 생긴다 라고 하면 이미 통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책에 이 각도 제한을 푸는 방법, 어깨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따라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도 제한이 풀리지 않고 통증이 계속 심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각도 제한은 점차 심해집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셀프 마사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어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소원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여기가 굳어지면서 사실은 야간에 통증을 만들거든요. 자, 어깨를 팔을 쭉 올리시면요, 여기 겨드랑이 바로 옆에 보면 단단한 날개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 바로 밑에 있는 단단한 날개뼈, 거기서 뒤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여기 만져보시면 이 근육이 있는데요, 날개뼈를 기준으로 날개뼈 바로 뒤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만져보시면 밤에 혹시 야간에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여기가 굉장한 통증이 있으실 겁니다. 반대쪽하고 같이 만져보시면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멀쩡한 쪽 어깨보다 여기가 더 많이 아프다, 맞습니다. 거기에요.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꼭꼭 마사지 해주시고, 이 부위가 힘들다면 공으로요 바닥에 놓고 옆으로 누워서 이 부위를 마사지 해주시면 야간의 통증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깨 통증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라운드 숄더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의 가장 좋은 운동, 쌍따봉 운동입니다. 앞으로 쌍따봉 해보십시오. 이 엄지손가락 여기 있죠? 이 엄지손가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쌍따봉을 기준으로 엄지손가락을 바깥으로 벌리면서 팔을 벌리시는 거예요. 가슴 쪽으로도 스트레칭이 되고요, 팔에 있는 이 어깨에 있는 간격이 좁아진 부분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일자목도 같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목을 숙이지 마시고 뒤로 젖히듯이 편 상태에서 요렇게 끝까지 팔을 젖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에 찝혀있는 어깨를 풀어주세요. 쭉쭉 요렇게 아침 저녁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쭉 폈다가 다시 한번 모아서 끝까지 바깥으로 천천히 펴주는 거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MRI, CT까지 다 찍고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엉덩이랑 다리가 아픈 분들 많다는데 이런 증상의 문제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실 허리 치료를 열심히 하고 나서 혹은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상 진단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 이상근 증후군일 수가 있습니다. MRI나 CT상에 보이는 정보들은 사실은 디스크라든지 혹은 신경은 잘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 보이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근육이죠. 그래서 근육이 신경을 누를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에서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디스크 증상과 아주 동일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상근 증후군이고, 이런 경우는 사실 MRI나 CT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로 오인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엉덩이 다리 저림이 생겼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상근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나 습관도 있을까요? 사실 이상근 증후군을 겪는 많은 분들이 과하게 운동을 하고 나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등산처럼 다리를 위로 많이 들어 올리는 거, 계단 오르기라든지 혹은 뭐 편측으로 쓰는 골프,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상근 자체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특징적인 운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리를 많이 굴곡하는 운동, 계단을 오른다든지 높은 데를 오른다든지 하는 굴곡하는 운동을 반복하고 나면 사실 이상근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서 이건 꼭 피해야 한다 싶은 행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야 될 동작은 다리 꼭입니다. 이상근은 골반에 들러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이상근도 틀어지면서 수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꼰다든지 혹은 한쪽으로 턱을 괜다든지 앉을 때 기울여 앉는다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한쪽 다리를 높이 올리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동작을 하시게 되면 이상근이 단축이 될 확률이 높죠. 집에서 허리보다 엉덩이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과 예방 운동은 무엇인가요? 네,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자 다리 만들기입니다.
우리 양반다리 하시면 다리를 이렇게 다른 쪽 허벅지 위로 정강이를 이렇게 올리시면 다리가 사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사자를 해보시면 만약에 왼쪽 다리가 저리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랬을 때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로 이 발목을 올려서 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를 만들어 보시면 만약에 왼쪽 다리 저림이 이상근에 의해서 발생한 다리 저림이라고 하면 왼쪽 엉덩이가 상당히 당기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근인지 혹은 허리 디스크인지를 체크하는 그 감별 진단이기도 한데요. 사자다리 만들기를 통해서 만약에 왼쪽 엉덩이가 사자다리를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아프고 다리 쪽으로 저림도 심해진다. 그런데 멀쩡한 쪽, 다리 안 저린 쪽을 반대로 사자를 만드는 거예요. 다리 안 저린 쪽을 역으로 해봤더니 이 부분은 멀쩡하다 라고 하면 왼쪽 다리 저림은 이상근에 의해서 저린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자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사자냐면요, 왼쪽 다리가 저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왼쪽 저린 다리를요 요렇게 발목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리는 겁니다. 이러면 여기가 사자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무릎을요 살짝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리 저림이 다시 발현이 되고 엉덩이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사실은 이 왼쪽 다리의 다리 저림이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프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 뭐가 기준이냐면요, 안 저린 다리 있잖아요. 안 저린 다리를 동일하게 사자를 만들어서 눌러봤을 때 이쪽 엉덩이는 이 저린 다리만큼 안 아파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이 똑같이 아프다면, 안 아픈 다리도 똑같이 사자에서 아프다면 그것은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멀쩡한 다리는 이렇게 했더니 엉덩이가 별로 안 아픈데 이 다리가 저린 쪽은 이렇게 했더니 엉덩이가 많이 아프다.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단법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운동 자체가 이상근을 치료하는 치료 스트레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에 통증이 생기신다면 이상근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다리를요 꽉 누르면서 허리가 아니고 사실은 고관절이거든요. 고관절을 앞쪽으로 쭉 당겨 주시는 거예요. 허리는 둥글게 마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이렇게 젖힌 상태에서 쭉 당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쭉 누르면서 이 힙힌지 고관절을 굽히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까지가 한 세트고요. 이렇게 10세트 정도를 해주시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허리를 둥글게 굽히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편 상태로 엉덩이를 내밀듯이 힙힌지를 접는 거예요. 고관절을 이렇게 접어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이런 통증을 방치하면 어떤 질병으로 발전하게 될까요? 네, 이상근 증후군의 초기 시작은 사실은 약간의 다리 저림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뭔가 당기고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시간이 지났더니 엉덩이까지 아파.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났더니 발목에 힘이 없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더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 이런 식으로 점차 증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통증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거동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치하게 되면 모든 질병이 커지지만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병들은 방치하게 되면 후유증이 큽니다. 꼭 수술이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네, 이상근 증후군의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바로 증상이 허리 디스크와 너무 동일하다는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허리 디스크로만 진단을 받으시고 디스크 치료만 받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이상근 자체를 수술을 해서 절제를 해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는데,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는 이 신경 잘 안 누르고 원래 잘 지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신경을 누른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완전히 이 근육을 제거해야 된다든지 하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근육과 신경이 잘 있었고 얘들이 제 갈 길 가면서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눌렸을 때 근육의 긴장도만 떨어뜨려 주면 원래 상태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신경은 신경대로 증상 없이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신경 절제술, 이상근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심각한 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거를 이상근 증후군으로 진단을 못 받고 허리 디스크로 오인해서 자꾸 허리 쪽만 치료해서 증상을 좀 심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이상근 증후군 같은 경우는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감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있을까요? 자, 허리에서 가장 많이 고장이 나는 근육이 바로 장늑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왜 양말 신으려고 그러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양말도 못 신는 경우들 많으시죠? 허리 근육 고장의 대다수가 이 장늑근이라고 하는 기립근에서 고장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충분하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으실 거냐면요, 이 엄지손가락으로요, 골반 단단한 뼈가 있잖아요. 뼈를 타고 쭉 밀고 가다 보면요, 손이 걸려서 더 이상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통통한 근육이 척추뼈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다 이렇게 통통한 근육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장늑근과 췌장근인데, 이 부위를 이렇게 가서 엄지손가락 끝이, 혹은 이 손가락 보면 이렇게 온폭 패여 있잖아요. 얘가 딱 걸리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에 그냥 딱 걸리는 부위. 그러면 엄지손가락 끝에 이 닿는 근육이 바로 췌장근인 장늑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요, 꼭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조금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근육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허리 근육이 긴장도가 완화가 되면서 숙일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즉각적으로 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허리가 뻐근하고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만 해주셔도 굉장히 시원하고 좀 편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3분 정도만 해주시면 평상시에 허리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오래 고생하다가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신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조언은 무엇인가요?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 디스크와 가장 많이 오인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냥 증상만으로는 사실 구분이 어렵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치료를 열심히 받았거나 혹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남아있는 분들은 내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혹은 뭐 그냥 디스크라고 하는 질병이 원래 이렇게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도 아픈 건가? 하고 포기하시고 계시다면 사실은 이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치료하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상근 증후군을 처음 알아차리고 오시는 분들은 드물고요. 허리 치료나 척추 협착 혹은 디스크로 치료를 오래 받으시다가 호전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질병이 그런가 보다, 나이 탓인가 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진단이 MRI나 CT상에도 별다른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혹은 디스크라고 확정하지 마시고 이 이상근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료가 아주 잘 되는 질병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아침에 특히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자고 일어날 때 사실은 근육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 자고 일어나면 기지개 켜잖아요. 이게 온몸의 근육이 자는 동안 수축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걸 켜는 거거든요. 근데 협착 혹은 디스크에도 염증 물질들도 사실은 밤새도록 조금 더 많이 쌓이고요. 그리고 이 협착이나 디스크가 척추 주변 근육하고 관련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척추 주변 근육도 수축이 되면서, 자는 동안 수축이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더 아프다고 호소를 하시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허리 말고도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부위들은 어디인가요?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허리를 유심히 보는 경우 많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허리에 영상 진단을 한다든지 허리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허리의 통증이 골반이라든지 혹은 그 위에 있는 목에 기인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 특히 이제 그 골반에 이 둔부 근육의 문제들이 사실은 허리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가 잘 안 펴지는 느낌이라든지 혹은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더 많이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디스크나 협착에도 기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엉덩이 근육에 기인하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부분을 다 통합적으로 살펴봐줘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 허리가 아픈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건가요? 요통을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요. 어떤 때는 앞으로 숙일 때 유독 더 아프고, 어떤 때는 보면 앞으로 숙일 땐 다 괜찮은데 젖힐 때만 아프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허리에서 고장이 나는 근육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특정 동작에서 더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허리에 좋은 운동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 운동하면 다 좋다더라 해서 어떤 땐 뭐 신전 운동, 어떤 땐 굴곡 운동, 이 유행이 있는데 사실은 이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숙일 때 아픈 사람이라면 사실은 숙이는 운동들은 좋은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신전을 할 때, 젖힐 때 아픈 사람들은 사실은 신전,
젖혀서 하는 운동들은 현재 좋은 운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허리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면 늘 어느 정도 보편화된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본인의 그 고장난 부위하고 맞지 않는 운동을 하면 증상을 심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일정 정도 운동이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급성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나서 2주 정도는 사실 운동이 독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기에는 사실은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원래 이제 할 수 있는 운동량의 50% 선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이 있을 때 수술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3년 와카야마현에서 벌어졌던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에서 900명이 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60세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MRI 촬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인구의 전체 참가자의 약 77.9% 정도가 척추 협착이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 중에서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18%가 채 안 되는 비율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MRI 상으로 척추 협착이 돼서 척추관이 좁아진 부분들이 사실은 늘상 이 증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척추 협착 자체를, 좁아진 이 공간을 MRI에서 보고 나면 뭔가 넓히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것 같고, 이 좁아진 것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실험 결과들을 보면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 굵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화의 자연스러운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증상이 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보면 척추관 자체가 좁아진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척추 주변의 근육들의 긴장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척추 주변의 근육 자체가 많이 빠지면서 약해진 경우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척추관이 좁아졌다고 해서 수술을 하기보다는 일단 척추 주변의 근육들을 좀 잘 긴장도를 떨어뜨린다든지 강화를 해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허리 습관을 위해서 꼭 지키고 계신 생활 습관 있으신가요? 허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좌우의 밸런스입니다. 허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골반 위에 얹혀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골반이 비틀어지게 되면 허리도 기울어지고, 허리가 기울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리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게 모르게 허리 망치는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허리를 망치는 가장 안 좋은 습관 대표는요, 일단은 다리꼬기입니다. 다리를 꼰다든지 팔을 괸다든지 한쪽으로 기울여 앉는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가, 골반이 기울어지면서 허리에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자에 걸터앉기입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깊이 넣어서 허리를 신전시켜서 앉지 않고 걸터앉게 되면 허리가 꾸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는 원래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C자 형태. 그래서 얘가 꾸부정하게 앞으로 굽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돼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서 넣어서 앉는 것이 중요하고요. 걸터앉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밑에 있는 박스 무거운 거 들 때 말입니다. 우리 허리 굽어지잖아요. 허리는 원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굽혀지게 되면 여하튼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를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물건을 들 때도 한 번에 무거운 거를 그냥 끌어올리게 되면 취약한 상태에서 얘를 힘을 쓰는 거기 때문에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도 한쪽 무릎에 잠시 한번 올렸다가 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혹은 허리를 스쿼트 자세 하듯이 약간은 젖힌 자세, 신전 자세에서 물건을 든다든지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허리 꾸부정하게 앉아가지고 뭔가를 기울이는 자세, 바로 운전 자세입니다. 운전하실 때 보면 걸터 앉아서 옆에 이런 식으로 기우뚱하게 앉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이드 미러를 세팅할 때도, 룸미러를 세팅을 할 때도 이 룸미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는 잘 안 보이도록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높여놓으면 제가 이 룸미러 볼 때만이라도 꾸부정하게 앉아있다가 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작은 세팅 하나하나가 사실은 허리를 건강하게 하는, 허리에 통증을 막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대한 이런 관리 방법들은 이 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자, 허리에서 가장 많이 고장이 나는 근육이 바로 장늑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왜 양말 신으려고 그러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양말도 못 신는 경우들 많으시죠? 허리 근육 고장의
대다수가 이 장르끈이라고 하는 길이끈에서 고장이 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충분하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찾으실 거냐면요, 이 엄지손가락으로요, 골반 단단한 뼈가 있잖아요. 뼈를 타고 쭉 밀고 가다 보면요, 손이 걸려서 더 이상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통통한 근육이 척추뼈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다 이렇게 통통한 근육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장르끈과 췌장근인데, 이 부위를 이렇게 가서 엄지손가락 끝이, 혹은 이 손가락 보면 이렇게 온폭 패여 있잖아요. 얘가 딱 걸리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에 그냥 딱 걸리는 부위. 그러면 엄지손가락 끝에 이 닿는 근육이 바로 췌장근인 장르끈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요, 꼭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요, 허리를 조금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근육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허리 근육이 긴장도가 완화가 되면서 숙일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즉각적으로 좀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허리가 뻐근하고 불편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만 해주셔도 굉장히 시원하고 좀 편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3분 정도만 해주시면 평상시에 허리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저는 20년차 한의사고요. 아주 고질적인 척추질환이나 만성질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분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아파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거 집에 가서는 무슨 운동 해야 됩니까? 혹은 제가 이게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혹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 듣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사실 시작한 것이 유튜브 채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또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조목조목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아플 때마다 꺼내보는 통증 백과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들이 부위별 모든 통증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들, 어떻게 해야 이 부위 통증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부위 통증들 치료 이후에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비 올 때 유독 더 아픈 건 왜 그런 거예요? 혹은 이 질병 꼭 수술해야 됩니까? 이런 기준점들, 사실 통증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제 진료실에서 들었던 모든 질문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 부위별 통증들에 대한 스트레칭을 그냥 글로만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 다 그림을 삽입해서, 다 해부학적 그림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칭하는 방법들을 그림으로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QR코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부위들을 스트레칭하는 부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실용적으로 아플 때마다 꺼내서 보실 수 있게끔 한 실용 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시작했을 때처럼 이 책을 낼 때도 이런 책들이 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을 정의를 할 때 통증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왜냐면 심각하게 통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되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우울감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되시죠. 사실 이 일상이 평범하지만 소중하다는 것은 내가 아파봐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되찾아주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치료하고 재발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 이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아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통증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기준점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통증 백과를 통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